내가 믿는 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전 재산을 담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내가 믿는다, 뭐 어느 정도 믿느냐. 비트코인이 그래도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들의 가치를 알아봤을 거라면 한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그래서 2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뭐 전 세계를 다 주무르는 그런 혁신 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위를 비트코인 누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매시파이 대표이자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코스피도 막 좀 6,200을 돌파하고 뭐 좀 뭐 부동산도 그렇고 막 다 난리인데, 금이랑 은도 올랐는데 딱 코인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이거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모셨는데, 최근에 어떤 이 하락세, 그리고 이 하락세가 사실 되게 가파른데 뭔가 왜 하락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님은 지금의 어떤 이 하락세,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먼저 해보면 좋겠죠. 우리 부익남TV 시청자분들, 뭐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각자의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거시경제, 대내외 변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체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CEO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그리고 부동산, 이제 정부 정책, 세금, 뭐 그다음에 지리적인 어떤 갑자기 호재가 터지는가, 이런 것들 되게 내부적인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야말로 이 내부적인 변수가 아직 대중한테 인식이 거의 0%에 가까운. 물론 비트코인도 내재적인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죠. 단연주기 반감기, 그리고 작업 증명을 통한 탈중앙화 유지되는가, 그다음에 검열 저항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채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상승 내러티브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연준이 어떻게 정책을, 즉 유동성을 많이 풀어대느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일단 전제를 해놓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이 괜찮잖아요. 물론 K자형 경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GDP 성장률이 미국이 저큰 네. 소비 대국이 뭐 2%, 3%만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계속해서 S&P 500 지수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요즘 좀 네. 이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미국인들은 사실 부동산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연준이 일단 이미 QT를 종료하고 QE로 갈 거라는 기대감에 25년 동안은 많은 자산들이 오를 수가 있었어요. 비트코인도 오르긴 올랐어요. 10월 달까지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10만 달러 넘고 12만 6천 불까지 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23년부터 이 전체 자산의 바닥부터 보면은 비트코인도 금하고 비슷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네네. 3년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연준은 아무튼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다르게 25년 동안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하나 QE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뭐 지정학적인 위기도 발생하고 불확실성도 커졌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그럼 어떨 것 같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케빈 월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매파였잖아, 이런 인식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까?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잡혔는데,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인들이 부동산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21에서 24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모기지 금리가 6에서 9%대에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 전체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 모기지 금리 6% 이상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1에서 3% 저리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역전했더라고요. 25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의 과반이 굉장히 고리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지금 겨우겨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부동산 모기지 금리 이자를 내고 있죠. 이게 이제 자금 여력이 없단 말이거든요. 미국 지금 가계가 소비하고 뭐 물가도 높으니까 외식도 간신히 몇 번 하고, 그렇죠. 부동산 그 모기지 금리 이자 내고, 그러고 나면 투자할 돈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에서도 뭐 AI 관련된 대장주들이 잘 갔다면 올해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풍비박산 나면서
이제 M7 주식들이 조금 덜 하죠, 상승세가. 네.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돌죠. 미국 시장 내에서도 돌지만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냐? AI 발 상승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일단 병목이 왔잖아요, 바로. 딱 3개 회사가 디램 반도체 그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만드는데 2개 회사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물결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내러티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외부적인 거시경제적 변수만 하도 바라보다 보니까 돈 맥 영화가 걸려있지. 기준금리 아직 높은 상태고 미국인들 소비 여력 없고 투자 여력 없고 우리나라 중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사실상 미국이 돈을 푸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자체가 아직은 타이트하다라는 판단인 거죠, 시장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25년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또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유동성.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24시간 365일 또 돌아가고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신생 자산에다가 가장 위험성 높은 변동성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뺀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딘가로 뭐 돈이 돌더라도 뭐 물린 사람도 있고 뭐 대출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 여기까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까지 올 돈이 없다. 나갈 돈만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가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도 24년, 5년부터는 현물 ETF의 등장과 함께 네. 이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거래소에서 현물 사도 어떻게 같은 거래소 내에서 뭐 선물이나 옵션으로 숏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헤지펀드 기관들이 바이낸스에 가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는 또 없고 그래서 거의 비트코인 거래, 현물 거래의 대부분은 개인들이 이제 네. 그 책임을 졌었는데 24년 ETF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자금을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 헤지펀드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사고 이제 같은 동시에 CME 거래소에서 선물 숏을 치고 네. 또는 옵션으로 해지를 걸어놓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가 다 오해하는 게 그냥 기관들의 자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60%가 개인, 40%가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전히 ETF도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근데 40%도 높잖아요. 그 기관들의 대부분은 사실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무위험 차익거래, 차익거래 기회만 있으면 그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동시에 금, S&P 500, 뭐 코리아, 코스피, 비트코인 다 이렇게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기회를 보고 투자하냐? 일단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변동성이 없고 계속 우상향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기만 하는 거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죠. 변동성이 크면 어떤 기회가 발생하느냐?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따먹기 좋아요. 그래서 현물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9,000달러인데 선물 가격이 한 72,000달러 형성돼 있으면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계속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한 2, 3%의 안정적인 수익을 따박따박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금, 은, 주식, 비트코인까지 이런 식으로 다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2월 5일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금은 가격이 각각 11%, 뭐 30% 이렇게 빠진 날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케빈 월시 인준 지명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딱 시작하자마자 그 소식 나오자마자 주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말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냐? 비트코인이죠. 코인이겠죠. 네, 시장이 다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물 ETF로 투자를 했지만 아마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놓은 많은 헤지펀드들이 현물도 보유를 했을 거예요. 특히 옵션 투자를 했던 헤지펀드들은 그래요. 네. 옵션을 매도해서 옵션 시장에 수요가 많으면 옵션을 매도하는 딜러 역할을 헤지펀드들이 하거든요.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그러면 옵션 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을 동시에 사서 이 하방 해칭을 해놓습니다. 네. 이거를 숏 감마라고 하는데 금과 은 같은 다른 더 포지션이 큰 주요 자산들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청산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마 이제 롱 포지션 잡아놨겠죠. 네. 그러니까 마진 콜이 막 들어오니까 급하게 증거금을 메우려고 청산을 막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해서 네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을 막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케빈 월시 지명 소식과
동시에는 안 떨어졌어요. 일요일부터 떨어졌거든요.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떨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날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헤지 펀드들의 이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비트코인 다 팔고 그걸로 증거금 여기 메꿨다. 금은 가격 떨어진 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헤지 펀드들의 이 현선물 차익거래나 옵션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 요 트레이딩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금매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뭐 장 마감 이후던지 아니면은 유동성이 가장 지금 풍부해서 빨리 팔 수 있는 게 뭐야 장 중이라고 하더라도 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팔기 만만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비트코인 그럼 팔고선 이거 빨리 메꾸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헤지펀드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헤지펀드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이거 탈중앙화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뭐 전통 금융자산 중에 하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들 가격이 떨어질 때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뭐 롱 많이 잡아놨다가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청산당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비트코인 팔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한동안 뭐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도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숏 잡아놨다가 갑자기 가격이 튀면서 숏 스퀴즈 걸리는 기관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지난 간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6%가 올랐죠, 간밤에. 네. 그러면서 숏 스퀴즈 걸린 기관들 자금이 엄청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시장의 분위기가 네. 선물 시장에 오픈 인터레스트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더 떨어지니까 나 숏 잡아서 돈 벌래 이런 지금 수요만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보기 좋게 골탕 먹이는 거죠 시장이.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반대 포지션 잡아놨다가 올라갈 때 터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 어젯밤 트레이딩 비트코인 가격 6% 오른 거 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현선물 차익거래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게 뭐 공매도가 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뭐 자정 작용도 해주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뭐 반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뭐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뭐 이게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건 이렇게 다들 가는데 우리만 이러니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 글로벌 자금이 풍부하지 네. 않은 상황에 로테이션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금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되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지 떨어지는 칼라 잡으면 안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업턴 때문에 불을 뿜고 있는 건 사실. 네. 그러나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이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AI발 캐펙스 과잉 뭐 이런 뉴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주식들, 미국의 M7 빅테크들이 AI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할 거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가격이 안 갈 수 있지만 그들이 돈을 쓰는 동안에는 아무튼 반도체 업황은 호황일 거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역시 수급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는 사이클을 타는 자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저렇게 독주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의 가격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일본에서도 TSMC 공장 유치해서 2나노미터인가 메모리 반도체 이제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일본 정부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122조 엔이나 경기 부양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반도체 일본이 AI 산업에서 주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에 엄청 지금 진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턴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포워드 띵킹을 하기 때문에 먼저 어디로 흐를지를 보고 가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지금 AI 관련된 거는 이제 복잡하다. 캐펙스 과잉, 뭐 사스들은 사스, SaaS 이 기업들은 AI에 대체된다. 어제는 조금 올랐지만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반도체 업턴 끝난다. 자 어디로 갈까요? 이거에 다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불확실할 때는 뭐 미국이 다시 달러 강세로 간다면 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성 이제 AI 뭐 로봇가 세상을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성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 뭐 예쁜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들 돈 많이 쓴다고 하면서 뭐 푸드체인
이런 것들, 레스토랑 주식 이런 것들로 돈이 막 흘러가기도 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내러티브로 돈이 들어올지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올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굴이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 자산화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벌써 히토류, 미국 내 히토류 채굴 회사 같은 것들의 지분을 아예 그냥 섞어서 지분을 직접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대주고 이제 뭐 해외에다가 그 광산 같은 거 개발하기 막 그러거든요. 그런 마찬가지 느낌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가 남아 돌 때는 돈을 벌 수 있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끄고 AI 데이터 센터의 역량을 올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굉장히 전력 그 균형에 딱 맞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사스 관련된 기업들 주가 폭락할 때 사이퍼 마이닝, 라이어트 플랫폼스, 아이렌 이런 비트코인 채굴주들이거든요. 네. 이 기업들이 다 AI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을 발표한 기업들인데 몇 %씩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아직은 뭐 제 뇌피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이거 국가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가는 업턴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의 키워드 관점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어차피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아주 오랫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게 이제 뭐 당장 전면전을 치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여러 영역에서 이제 지금은 무역이 가장 좀 전면적으로 드러난 분야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버 월페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상대방의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나는 상대방한테 얼마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해시레이트, 즉 연산력을 많이 보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해커 부대를 동원해서 미국의 어떤 국방부 홈페이지를 털려고 한다, 이제 물리적 보안을 여러 군데 막 세워놨겠죠. 근데 지금 AI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AI는 해커 10,000명의 역할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능과 이 학습 속도를 가진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해킹의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 AI 해커들한테 물리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네. 그냥 블록체인도 아니고 탈중앙화되어 있어야 되고 작업 증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네트워크여야만 합니다. 미국이라는 하나의 노드가 돌리고 있는 뭐 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이면 안 되고 끄는 스위치가 없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24시간 가동되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공격자한테 블록 그 트랜잭션 피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할 때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메일, 우리 스팸 메일 엄청 받죠. 스팸 메일을 보내는 공격자는 공짜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스팸 메일을 보낼 때마다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비용 내듯이 네. 이메일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공격자와 수비자들의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사이버 월페어의 양상이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화 되는 거예요. 그냥 희소하기 때문에 뭐 디지털 골드니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전략 자산화 할 거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진짜로 전쟁할 때 사이버 월페어에서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게 한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 내에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미중 전쟁이 얼마나 더 격화되느냐 이거에 달린 거고 둘 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이 정도 대치 국면에서 이제 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급격하게 사태가 진전된다면 네.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내에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임기 내라는 거는 꽤 많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물론 이제 여전히 수익권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꽤 뭐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그냥 다른 거 갈아타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우선은 그러면 지금은 홀드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어떤 타이밍을 보고 지금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으면은 그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또 굉장히 많은 곁 호재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호재가 터지면서 급빵하는 자산은 없어요. 그 자산에 어떤 기운이 몰려들 때 먼저 곁 호재들이 터지죠. 네. 그게 결국 비트코인의 이 계속 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 일단 지난 4분기 13F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또 발표가 됐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 근데 신규로 편입한 25년 4분기면 벌써 하락장 시작한 뒤죠. 네. 그 기간 동안 23%인가 가격이 내렸을 텐데 그때 25개 기관이 새로 편입됐어요. 그 안에 아부다비 그 서번 웨스트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인 스트리트, 뭐 갤럭시 디지털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기관들은 왜 비트코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누구나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ETF를 통해서 이렇게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냐, 이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이번 그 트럼프 임기 내라고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소식이 또는 비슷한 소식이라고 터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파는 것보다는 보유해야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저는 지금 싸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그걸 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 폭발하잖아요. 하락장 오니까 거래량 폭발하고 뭐 현선물 차익 거래 많이 발생하니까 들어오고 있는 이런 헤지 펀드들이나 뭐 마켓 메이커들 빼고 방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특히 무바달라 같은 기관들은 왜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지, 플러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지금 스트래티지는 이제 뭐 입에 닳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네. 쟤는 그냥 뭐 무지성으로 사니까 이번에 BSTR이라는 기업이 또 비트코인을 13,000개, 최대 21,000개까지 더 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본 조달에 15억 달러 자본 조달에 성공했다고. 15억 달러 자본 조달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15억 달러, 1억 5천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자본 조달에 성공했다고, 그걸로 비트코인 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블럭스트림이라는 기업의 CEO, 아담백이 CEO로 있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거든요. 아담백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백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POW라고 하는 개념을 그 아담백의 해시캐시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전신 암호화폐에서 빌렸다 이러면서 사토시가 이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백서에 썼죠. 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성공하는가? 전략이 그냥 비트코인 사겠다인데 자본시장은 여기에 화답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사고 있는 그런 대량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파도를 정상적으로 탈 수가 있지. 지금 떨어지니까 앞으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팔면은 내가 팔자마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고, 뭐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 사면 항상 망하듯이 내가 그렇게 잘 판단한다고 믿으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타이밍을 재는 거는 그래요. 어떤 자산이든 한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사고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더 사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어떤 자산 간의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식으로 가면은 반드시 파도를 거꾸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투자가 잔인한 면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뭐 이렇게 단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막 지금 막 심란한 거지. 이걸 좀 길게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잠깐 그냥 스쳐가는 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과거의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 그 시그널이었달까요? 아니면 뭐 기대감은 뭐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좋은 어떤 법안들, 그리고 이제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제도권 안에 확실하게 안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정해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들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나 어떤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냥 뭔가 우리만 가만히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그 기대했던 그 트럼프발 어떤 호재 같은 것들, 그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 네. 이런 게 올해 안에 좀 나와서 그 기대감이 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어 표현에 nothing burger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딱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가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그건데 은행권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민간한테 내어주느냐 이 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은행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결국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좁혀지던 아니면 전반적인 아마 뭐 RWA 이런 것들로까지 다 넓혀서 생각해 보더라도 결국 은행이 주도하는 반드시 은행이 껴야만 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이게 빠지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은행위원회에서는 이 전국에 있는 수천여 개의 은행에서 이제 서한이 올라와서 절대 안 된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서한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은행들이 지금 뭐 로컬 뱅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지방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곳들이 지금 예금 금리가 0.1%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에 싼 값에 대출을 해주는 만큼 예금 금리도 그만큼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뭐 지역, 농부, 뭐 어부, 광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3.5% 이자 주면은 여기서 예금 다 빼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들 다 망한다. 뱅크런 난다. 지금 이렇게 약간 생존에 대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은 절대 그들의 표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산업이 혁신만 너무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들은 망해도 괜찮아, 이들은 잘못돼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서 이게 해결된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고 네. 결국 이런 문제는 옛날에 우리나라 타다 사태에서도 제가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결국 정치권은 표심이 많은 이런 곳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 절대 뭐 어떤 혁신을 외치면서 그래도 우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형태로 정치인들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은 nothing burger 통과되긴 할 것 같은데 암호화폐에 그렇게 호의적인 형태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호재는 아닐 거다. 통과될 것 같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 같지만 특별한 호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호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에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일종의 뭐 국영 기업처럼 이제 막 운영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이제 진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다. 요거를 오히려 좀 호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호재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호재는 비트코인 외에 이제 외부 내러티브죠. 네. 비트코인 자체적인 전략 자산화 내러티브 외에 거시경제가 결국 얼마나 비트코인에 호의적으로 흘러가느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QT를 종료했지만 QT 종료 이후 시원한 QE로 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인들의 자금이 말라 있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원하게 자산 가격 전반으로 상승세가 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뭐냐? 지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AI 때문에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금 같은 가장 확실한 것으로 많이 자금이 가는 거고 은은 같은 귀금속이긴 합니다만 이제 AI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는 거고 기타 등등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로테이션 도는 거 사스 주식들은 지금 떨어지지만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인간성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가격이 오르고 실적 발표 잘 나오는 AI 관련 기업들은 또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종국의 이 모든 그 흐름은 시장이 특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연준의 입이에요. 연준이 언제 QE를 다시 시작할 거냐. 케빈 월시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케빈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QE를 할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게 이제 더 시장은 포워드 띵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원한 QE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를 막 시원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네, 케빈 월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6개월 전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연준과 재무부가 1951년처럼 다시 한번 협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51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21% 높게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고 네네. 50년 한국전쟁 바로 직후. 그래서 미국이 그 두 전쟁에서 돈을 엄청 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이것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준 의장이 당시 의장이 이제 돈 안 풀어주고 인플레이션 우려된다 이러면서 돈 더 풀어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연준 위원들을 전부 다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뭐 아무 결론도 안 나왔대요.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거짓말 쳤어요. 연준이 시원하게 돈 풀어주기로 했다. 우리 전쟁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연준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연준 의장이 연준 회의록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반기를 들었죠.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연준의 독립성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행정부와 연준이 그때부터 연준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발적으로 기준금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70년 동안은 잘 이렇게 굴러온 거예요.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기준금리 올리고 뭐 고용이 좀 나빠지고 경기 안 좋아진다 싶으면 기준금리 내리고 이러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깨진 게 2008년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니까 그냥 연준이 1.3조 달러를 당시에 풀었거든요. 1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유로존 위기 터지니까 또 6천억 달러 풀고 이런 식으로 이 연준이 QE라고 하는 말을 그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말하자면 그 연준이 미국 재무부의 ATM기, 그 재무부는 무조건 경기를 살려야 돼 이런 거를 연준이 그냥 둘이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둘이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 케빈 월시가 새로 의장으로 들어서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된대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무부와 연준이 서로 연준의 대차 제조표 현재 6.6조 달러 규모인데 9조 달러까지 갔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전에 1조 달러였거든요. 연준 대차 제조표 규모가. 2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6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케빈 월시는. 이걸 줄일 때 우리만 독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같이 힘을 실어줘라. 재무부도 국채 발행 덜하고 경기 부양하겠다고 막 돈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자산 규모 줄이는 동안 너네도 같이 보조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 월시는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할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되게 악재 같죠. 사실 들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산 대차지표 규모를 더 줄인다고? 그러면 더 금융 경색 상황이 오겠네.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률 곡선 통제예요. YCC, Yield Curve Control. Yield Curve Control은 결국 QE거든요. QE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국 국채가 지금 장기채와 단기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무부가 지금 단기채를 열심히 발행하고 있지만 연준의 대차 제조표는 대부분 60%가 장기채. 그리고 30%가 MBS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기채고 단기채 비중은 4.4%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지금 현재 행정부가 단기채를 많이 풀어도 이 단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장기채와 MBS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시장 가격에 엄청난 왜곡을 초래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30년짜리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정부가 그냥 무조건 보증하고 다 사준다라는 지금 인식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리가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결정한다.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왜 안 내려오냐? 6에서 9%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왜 안 내려오냐? MBS는 무조건 연준이 사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시장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연준이. 네.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서 장단기가 지금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크고 단기가 이만큼밖에 없는 거를 균형을 맞추겠다. 요건데 그러면 단기채를 엄청 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은 단기채를 엄청 많이 풀겠다는 얘기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금리 인하와 함께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무기만 바뀌었을 뿐 돈을 공격적으로 풀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CC 이거는 QE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일각에서는 벌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게 반대로 오히려 재무부에서 연준한테 너 우리가 돈 풀어야 되니까 너도 보조 맞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협약이라는 거는 결국 양측이 다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누가 더 셉니까 솔직히. 드러켄 밀러 밑에서 둘이 같이 일했잖아요. 현재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월시가 둘이 동문수학했는데 스캇 베센트의 힘이 더 세죠. 행정부 대통령한테 뭐 가까운 사이죠. 더 가까운 사이죠. 네, 같은 네. 내각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협약을 맺는다라는 게 저는 연준이 독립기구로서 보조 맞추겠다라고 읽히기보다는 재무부에 하려고 하는 것에 보조를 연준이 맞추겠다라고 오히려 읽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케빈 월시가 그만큼 이제 트럼프 내각과 굉장히 친한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는 돈을 단기채를 무기로 해서 엄청나게 풀 거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를 맞춰줄 거다. 그래서 대차 제조표가 줄어들기는커녕 그냥 리밸런싱 되겠지만 단기채가 엄청 사주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QE, 어떤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코로나 같은 어떤 외계인 침공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케빈 월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경기 활황, 미국 위주의 경기 활황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QE가 오면서 그러면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그걸 알아채는 순간 다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저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죠. 그 케빈 월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올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꼭 코인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데들로도 다 돈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 가격의 상승,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봤던 그런 것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산 가격 다 올라갔는데 비트코인만 못 올라갔다. 네. 그러면 많이 눌린 만큼 더 많이 튀어오르는 공은 결국 비트코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통화량과 지금 원래는 되게 상관계수가 높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M2가 상승하니까 비트코인도 따라 올랐죠, 그동안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괴리가 왜 벌어지냐면 돈은 풀리고 있어요. 지금도. 각국 정부들도 돈을 풀고 있고 미국 연준도 심지어 돈을 풀고는 있어요. 근데 QE가 아닐 뿐이죠. 무슨 말이냐. 1차 QE,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차 QE는 1.3조 달러가 풀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어서 6천억 달러를 또 풀었으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2조 달러를 푼 거고, 그 다음에 3차 QE가 있었고 그때도 거의 2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2019년 그 리포 크라이시스 오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때가 이제 4차 QE인데 그때 4.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QE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연준이 QT를 멈췄지만 RMP라고 하는 걸로 단기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아직 2천억에서 3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QE 1, 2, 3, 4차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M2는 늘죠, 계속. 돈은 풀고 있으니까. 하지만 QE만큼 시원한 유동성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 전반적인 상승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조 달러는 적어도 돼야 된다. 연준이 2조 달러 푼다. 1년 동안.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20년에 우리가 봤던 것 같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부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뭐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이제 뭐 투기성 자금도 막 들어올 것이고 하면서 지금에 눌린 거를 한 방에 해결한다. 네. 그 정도의 어떤 급등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과거의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월가나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고 하니 과거같이 이제 개인들이 조그맣게 하던 그 루틴은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4년 주기 사이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시기에 정확히 시작해서 어떤 정확히 시기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 특성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플러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가치유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아무리 식어도 결국 채굴자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면 그게 바닥 가격을 만들고 그게 결국 이제 도매가가 되는 거죠. 네. 도매가가 아무튼 계속 채굴자들이 결국 여기 투입한 돈이 바닥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왜 이들은 들어오느냐? 난이도가 낮아지면 값싸게 채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너무 과열이 되면은 난이도를 확 높여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네. 채굴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를 방지하고, 이런 식의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경기 사이클 주기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데 4년에 한 번씩 결국 한 번씩 경기가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는 이런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2025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급격한 유동성 풀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은 했지만 비트코인이 예상한 것보다는 덜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결국 이 예상한 것만큼 덜 오르면서 시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의 금리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자가치유 능력을 비트코인이 가지겠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해시레이트가 막 내려갔거든요. 즉 채굴자들이 생산성이 안 좋아지니까 나간 거예요. 네. 근데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때문에 다시 해시레이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코인데스크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적자가 아니에요? 원가가? 다시 흑자로 올라왔어요. 다시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 난이도가 15%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아마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1일 변동폭일 거예요. difficulty, 난이도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 채굴자들이 생산성이 안 좋으니까 다 이제 채굴기 작동을 멈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내려가거든요. 난이도가 내려가니까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올 요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으면 아무리 난이도가 내려가서 싸지더라도 돌아올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15%가 디피컬티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바닥으로 본다는 채굴자들의 이 판단이 벌써 바닥 가격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빨리 캐놔야 되겠다. 지금 빨리 들어가서 캐놔야 되겠다. 싸니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기 가격도 반값이에요. 그 ASIC Pro S21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채굴기 종류인데 거의 뭐 한 1년도 안 지난, 내용 연수 얼마 안 지난 그런 기계들도 반값으로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신규 채굴자들이 이것들을 시장에서 값싸게 사서 채굴을 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자가치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채굴 해시레이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갑자기 하루 만에 15%가 올라가 버리고 채굴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러면 조만간에 다시 상승이 오겠구나, 이런 시장의 인식으로 그걸 또 번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리 깨닫는 스마트 머니들이 또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의 다운턴이 빨리 끝나는 이유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죠. 금은 이런 게 없어요.
1980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800를 찍고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8년 있다가 다시 $800로 올라왔거든요. 금은 이런 자정작용이 없잖아요. 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가격 상승을 할 때는 급격하게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은 한없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현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년 하락, 3년 상승의 이런 주기를 가진다. 이렇게 주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 얘기까지 들으면은 그러면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좋은 시절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게 또 과거같이 뭐 1년이 빠진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빠진 걸로 치면은 고점 대비로 이제 한 몇 달 정도 된 거니까 조금 더 빠지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의 어떤 요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원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이 바닥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보여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그 어떤 이유를 현재 좀...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구간에서 7만 달러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네. 7만에서 6만 떨어질 때는 한번 물론 5만 9천 달러도 갔지만 네.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 7만에서 6만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금방 복귀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그래서 6만에서 7만 달러대에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버티냐면, 일단 7만 달러라는 가격은 24년 트럼프 당선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횡보하던 구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에서 7만 사이에는 매물대가 없었어요. 그 말은 7만에서 10만 달러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7만에서 8만, 8만에서 9만 사이에서는 어떤 매수 매도 볼륨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은 이 구간은 빠르게 뚫고 내려가는 거죠. 요거를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켓이 그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6, 7만 대는 에어포켓이 없어요. 거기는 촘촘하게 매물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 전체 실현 평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매수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를 보면은 그게 지금 현재 5만 5천 달러거든요. 보통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갈 때 이 전체 실현 평균가를 찍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걸 바닥으로 다지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5만 5천인데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5만 6천, 5만 7천 올라가겠죠. 요 정도 선이 그러면은 바닥이라고 본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벌써 있어요. 5만 5천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6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만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거기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200주 이동 평균 가격. 네. 그것도 5만 8천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그것도 계속 같이 올라가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올라가는데 5만 8천 달러면 거의 6만 달러 거의 근접했으니까 그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스마트 머니들은 벌써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6만 달러까지 내려면 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온체인 지표들이 있어요. 평균 회귀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mean reversion. 그러니까 이것도 극도의 지금 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2년과 2018년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이 평균 회귀 인덱스가. 그것도 보면은 그렇구나.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인데 한 6만 달러까지는 찍으면은 바로 그 매수세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보면은 항상 뭐 지금 뭐 막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도 뭐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던 게 뭐 한 있었잖아요. 그때 뭐 5만 원을 막 살짝 뭐 내려가고 했을 때는 진짜 망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시장에서 아주 안 좋게 평가받을 때가 매수 적기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하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지금 같은 공포, 극도의 공포, 익스트림 피어, 여기면 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막 이제 물론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거는 없어질 거다, 망한다, 그러게 왜 빵원 될 거 왜 샀냐 뭐 이런 조롱이 많은데, 전체 조건은 튼실한 건가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고 미국이 진짜 이건 전략 자산으로 잡을 것이고 어찌 보면 디지털 금으로 해서 금을 대체한다 방향성, 여기는 흔들림이 없나요? 예, 비트코인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위대한 기술인지는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인지를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놀라게 돼요. 어떤 부분이 놀랍냐면 중앙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느끼고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네. 나를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뭐 정부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이런 제3자를 공인신력 있는 제3자를 믿는 게 더 편하죠. 네.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이런 중앙화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예를 들어 은행이 생겨난 지도 사실상 수백 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 교환이 돈 거래 전부요. 다 이런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룩해낸 것은 일단 그 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술이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세계를 촘촘하게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그 기술 덕분에 이제 정보의 전달이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가치의 전달은 불가능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3자를 신뢰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걸 당연시해왔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은행 계좌가 닫힌다거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입장에 생각하면 안 돼요. IMF 추산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금융 인프라 탈락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다. 그리고 그중에 대다수는 억압된 환경에 살죠. 금융 억압. 네. 그러니까 독재 정부라든지 아니면 무능한 정부 밑에서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달러 같은 이제 더 우월한 통화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아예 그냥 막혀 있는 사람, 환전 자체도 못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어떤 생명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기 희망 그리고 등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막을 수 없거든요. 탈중앙화된 인터넷 위에서 탈중앙화된 가치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된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뭐 요즘 아무리 최빈국이라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재산을 드디어 축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 통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혁명은 이 혁신성은 이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조금만 이제 저 최빈국 좀 개발도상국 이런 쪽들로 시선을 돌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는 존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하다면 비트코인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언제나 이슈가 터지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궁극의 이 안전장치, 구명조끼 같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 어딘가로 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 사는 사람들만 쓰는 거면은 가격이 오르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으니까 내가 좀 투자 잘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내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직업도 좀 그래도 괜찮고 그렇죠. 좀 나름 또 결혼도 하고 해서 현금이 좀 있으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예 그런 거 안 되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화폐라는 것을 공부할 기회가 없고 금융은 뭐 그래도 조금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지만 화폐를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네. 뭐가 그래서 문제냐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뭐 주식 가격 많이 오르면 내가 돈 벌어서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 동시에 내가 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통화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지는 네. 잘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월급이 많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 구매력 하락 속도를 내 월급 상승률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별로 자각하지 못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 안 하고 네. 뭐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집도 뭐 언감생심 서울에 집 살 생각은 못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사회가 사실상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타파해 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좀 선진국이지만 K자형으로 많이 벌어져서 네. 웰스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중산층 이하,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도 반드시 비트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올해 뭐 수익률, 작년 수익률만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20년 이후를 보면은 얼마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왜 20년 이후를 봐야 되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4.3조 달러. 그것에 반대급부에서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쑥 빨아당긴 자산들이 많을 텐데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한국 주식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 왜 가장 많이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많이 그 흡수를 했다. 가장 많이 흡수를 한 거죠. 네. 유동성의 함수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아직도 사람들의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한히 풀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희소하기 때문에 네.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리한테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 하락장만 되면 찾아오는 FUD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 논리로 뭐 비트코인만큼 정말 그 사이버 세상에 글로벌하게 뭐 순식간에 옮기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대다수를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뭐 복제가 어렵고 뭐 중앙화가 안 돼 있으니 그래서 지금 거기로도 얘가 지금 유동성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네. 금은 이제 명확히 1930년대부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930년대부터 명확하게 그 금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각국 정부들, 특히 영란은행 그리고 미국의 연준, 다른 선진국들의 이런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가지고 통화 가치를 부양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전쟁이든 아니면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든 많이 풀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데. 금에다가 패깅을 해놓으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희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다. 그것의 한계를 깨닫고 금 태환을 정지하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죠. 1930년대에 금 몰수 사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들이 금 직접 거래하는 걸 불법화하고 네. 은행에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금 다 맡겨라. 그러면 온스당 25달러에 사주겠다. 은행이 사주겠다. 그렇게 하고 은행들의 모든 시민들이 금을 맡기자마자 온스당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절하하고 금 가치를 격상했어요. 시민들은 앉아서 구매력이 내려간 거죠. 네. 그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위스 있잖아요. 나라 스위스가 자국 화폐인 프랑의 가치를 금에다 연동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1900년대에.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 그다음에 유럽의 다른 나라 정부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권고를 해서 IMF한테 차관을 받으려면은 금 태환 끊어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스위스 정부가 결국 그걸 끊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결국 스위스 프랑도 완전 신용화폐가 되죠. 그러니까 금의 한계는 결국 뭐냐? confiscatability라고 하는 거죠. 몰수 가능성. 금을 몰수할 수 있어요. 금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잖아요. 금이 너무 영롱하게 노랗게 빛나서 예뻐서 또는 떨어뜨렸는데 예쁜 소리가 나서 그래서 금이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저도. 굉장히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고 희소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 옆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고 그 믿음, 신뢰는 분명히 있어요. 1900년대 우리가 30년 특히 이후로 봐왔던 금 몰수 사태, 여러 사태들을 보면 금은 이 피지컬리티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confiscatable하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 태환, 금 기축통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완전 신용화폐 시대로 1970년에 닉슨 쇼크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 어디 뭐 공간이 있든 금고가 있든 해야 되고 이걸 들고 나가려면 뭐 공항에서 검색도 통과해야 되고 어쨌든 탈중앙화돼 있지만 그 국가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중앙화의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은 안 된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한 기술이고 단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고 이거 안 쓸 거다. 근데 그거는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세대 간 자산이고 제가 이제 기능적인 면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투명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인데 그거를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보이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지갑에 몇 개의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지는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가져갈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느낄 거고 지금은 결국 이제 아직은 기성세대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많은 자산이 가는 거죠. 기성세대가 중앙은행을 뭐 다니고 있던 아니면 뭐 국가의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던 이들이 결국 그 돈을 다음 세대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잘파 세대예요. 이제 저희는 밀레니엄 세대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좀 중간에 걸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파 세대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 않습니까? 진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이들은 별로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 빼고는 똑같네 특성이. 오히려 이게 유리하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비트코인의 인식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이제 금 시가총액을 그냥 비트코인이 완전 따라잡아 버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도 이제 의심이랄까요. 뭐 굳이 반론하자면 네. 뭐 비트코인 존재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돈은 아니니까 얘는 가치 저장인 거고
그러면 이걸로 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하려면 어쨌든 중앙화된 그 제도권 안에랑 이제 교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럼 그게 뭐 거래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암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화된 권력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피하려면 뭐 정말 뭐랄까 조세 피난처 같은 뭐 어디 뭐 중남미 어딘가에 가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옛날에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네. 민간화폐 시장에서 만들어낸 민간화폐가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피아트 커런시죠. 피아트 그렇게 하라고 이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돈이라고 명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화폐거든요. 근데 이 국가 발행 법정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전부 누구나도 믿고 쓰는 화폐가 된 지는 약 5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금태환이었으니까. 즉 이거는 믿음과 신뢰 체계인데 굉장히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믿음과 신뢰 체계라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이 화폐가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이고 물물 교환의 수단이라는 거는 신기루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로스바드는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스풀한 신기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없는 개념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물리적 실체도 없고 우리의 관념상 그런 게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굉장히 쓸모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벗기고 벗겨내다 보면 양파 껍질 까듯이 그러면 결국 개인이 남는 거예요. 네. 개인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고 개인의 의사결정 주체가 모여서 국가의 결정이 되고 또 어떤 단체의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돈은 개인이 결정했을 때 가장 편하고 쓰기 편하고 좋은 돈이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고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게 이런 하이에크나 로스바드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대로 앞으로 실현될 거라고 봐요. 이 국가가 통제하는 법정화폐라고 하는 거, 즉 국가가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국가에서 무조건 하나의 화폐만 써야 되고 네. 이 시대가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점점 끝나고 있고 이미.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왜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무조건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달러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지갑을 가지고 쓸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 통화 주권 챙긴다고? 그러면은 당장 트럼프한테 반기 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못할 거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냐? 원화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가지고 있겠다. 근데 이거 엄청 편하다. 뭐 해외 나갈 때도 그렇죠. 그냥 들고 나가면 황금도 되고. 필요 없고. 황금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개인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돈으로 쓰이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보다 더 강한 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크죠. 일상생활 결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100% 동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자영업자인데 커피를 팔고 있어요. 커피를 팔아서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공감을 해서 우리 가게에서 나는 매출을 이제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돈을 벌면은 한 20% 정도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가 그냥 커피 팔 때 그 즉시 비트코인으로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나 비트코인 결제도 받아요. 이렇게 써붙여 놓고 대신 5% 할인. 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없겠죠. 100% 없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다.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특히 그 가게의 단골들이라면 이 사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는 자의 결정이 중요한 거고 돈을 받는 자, 자영업자, 뭐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모수가 충분히 모이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비트코인 돈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그 사업자들의 모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그동안은 천천히 대중화가 진행됐지만 아주 급격하게 대중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쓰는 사람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비트코인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제 권역이 생기는 거죠. 민간 경제 권역.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하지마. 불법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정치인들이 표를 얻어가요. 왜냐면 이거는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야 이거 저쪽 우리 반대쪽에서는 금지했지 우리가 이거 신장시켜줄게.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네. 비트코인 때려잡으려고 했고 트럼프는 육성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무기로서 트럼프가 활용한 건 맞고 그래서 당선돼서 지금 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의 핵심이 되는 거고, 사실 진짜 돈의 역할이 뭐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금이었다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보고 장기 투자해야지 당장 뭐 지금 오르네 내리네 뭐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초기 시장이라 변동폭이 클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백훈종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듣고 뭐 그리고 이제 저 과거에도 이제 뭐 금 관련된 책들도 보고 하면은 결국에 궁극의 그 자산, 대체 불가능한 그 희소한 무언가 이거를 확보하는 게 과거 모든 인간의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어찌 보면 행동들이었거든요. 뭐 미술품일 수도 있고 뭐 금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최대한 그 부동산, 토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고 이 복제가 안 되는 그 어떤 가치를 확보한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비트코인도 그거에 지금 상당히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큰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건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고 그냥 일부를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은 저는 물론 비트코인에 거의 전 재산을 담그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처럼 하게 돼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식하면은 더 약한 돈에서 더 강한 돈으로 당연히 바꿔놓는 게 유리하죠. 네. 가격 변동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길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무조건 원화보다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이든 돈을 벌면 그 즉시 저는 비트코인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팔아서 뭔가 돈을 써야 될 때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뭐 아쉽지만 또 다음에 내가 똑같이 비트코인을 환전을 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 길게 보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식 전에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실 때는 당연히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내가 믿는 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전 재산을 담그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내가 믿는다, 뭐 어느 정도 믿느냐. 비트코인이 그래도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들의 가치를 알아봤을 거라면 한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그래서 20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애플이나 아마존이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뭐 전 세계를 다 주무르는 그런 혁신 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위를 비트코인 누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만큼 합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지금 현재 내가 비트코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투자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런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규모가 그래도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체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이걸 대체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이거는 맞는 거죠. 우선은. 비트코인은 대체할 수 없어요. 다시 역사가 두 번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모나리자를 그렸죠. 그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환생할 수도 없지만 다시 환생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모나리자를 그린다고 그게 첫 번째 모나리자의 가치만큼 귀중하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 언제나 원작이 가장 높은 가치를 받습니다. 카피캣은 그 말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그 역사를 누군가가 재현해낸다면 그만큼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게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드포크 아류작들,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뭐 BSB라던가 이런 것들 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99% 이상 가격이 떡락하고 지금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반복하더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우리가 봤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 호련히 떠났죠. 자기가 채굴한 거 그대로 두고.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모두가 봤어요. 그 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토시는 떠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토시가 알았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1억 원 넘게 올라갈 거 알았다면 욕심을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세계 최고의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돌아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트코인의 이제 믿음 체계가 깨질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사토시가 지금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역사는 다시 재현될 수 없어요. 이더리움부터 그게 안 되고 있죠. 이더리움 제2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결국 비탈릭 부테린이 계속 이더리움 내다 팔잖아요.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게 바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어쨌든 지금 AI도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초지능의 시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뭐 나오지만 뭐 양자 컴퓨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디지털 암호화폐라는 것도 언젠간 뚫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암호를 뭐 장부를 그 위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도 뚫릴 수 있죠. 뚫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개인 키라는 게 있고요. 네. 그 개인 키를 무작위 256승의 긴 숫자 열이 이제 결국 양자 컴퓨터가 뚫어야 하는 개인 키라는 거예요. 네. 그 개인 키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이제 내 지갑에 들어가는 금고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뭘로 유추를 하냐? 공개 키라는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영어로 퍼블릭 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이것을 소인수 분해로 역산하면 개인 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주고받을 때 지갑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지갑 주소라는 게 바로 공개 키에서 또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갑 주소를 보고 이 지갑 주소에 몇 개 비트코인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개 키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일부 옛날 지갑 주소 같은 경우에는 공개 키가 이 비트코인을 옮길 때 지갑 주소에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양자 컴퓨터가 만약 있다면은 해커들이 간파를 하고 공개 키를 봤으니까 이 공개 키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공개 키에서 개인 키를 유추하는 데 쓰이는 그 2의 256승의 무작위 숫자를 찾아내는 게 얼만큼 가능하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결국. 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소인수분해라는 걸 한번 해보면 1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3이잖아요. 너무 쉽죠. 네. 근데 이 15라는 숫자가 2의 256승 엄청나게 긴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리라고 생각해보면은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인풋 값이 뭔지 모르니까. 양자 컴퓨터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재 컴퓨터는 0과 1을 무작위 대입해서 결국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이걸 돌려도 뭐 몇 해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큰 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2의 256승. 2의 256승이라는 숫자가 양자 컴퓨터로 만약에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잖아요. 그래서 0과 1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해 보는 게 아니라 중첩과 얽힘 상태로 말 그대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첩과 얽힘으로 같이 동시에 계산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쇼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들이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구현해내는 물질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테크 전문가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이 쇼어 알고리즘의 문제는 뭐냐면 쇼어 알고리즘 자체는 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론이거든요. 이게 현실로 아직 된다 안 된다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뭐 128승? 아니야 뭐 100승?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개인 키가 200, 2의 256승 무작위 숫자니까 그에 거의 근접한 숫자까지 소인수 분해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개인 키를 유추하는 데까지 한 5년 남았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그래요. 맞아요. 중국의 D-Wave가 아마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의 개인 키와 비슷한 정도 규모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데 성공했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양자에 들어가는 이 큐비트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비트죠. 네. 근데 양자는 얽힘과 중첩이기 때문에 큐비트인데 이 큐비트를 집어넣고 전류를 흘리게 하면은 그 전류를 흘리게 할 때 양자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양자 게이트가 약간 회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 게이트를 이 큐비트가 필요한 만큼 깔아놔야 되거든요. 실험을 할 때. 그래야지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양자 게이트를 한 3-4개밖에 안 깔아요. 그리고 큐비트를 흘려보낸 다음에 계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 될 때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마치 성공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고 언론에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마치 나노테크 같은 거예요. 그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은 나노테크 뭐 이렇게 하면 언젠간 그런 게 되겠지만 그죠. 네. 언젠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큐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얽힘과 중첩 상태로 굉장히 네. 큰 수가 전류가 흐를 때 양자 게이트들을 똑같이 놔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류를 흘려보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 컴퓨터가 뻗지 않고 에러가 나지 않고 한 몇 분 정도는 유지가 되는구나. 근데 양자 게이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큐비트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기술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혹시 만약에 근접하면 그 256승이 아니라 그걸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지금 2에 256승 SHA-256이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써요. 네. 근데 이것을 당장은 더 늘리면 되죠. 512, 1028 이런 식으로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지갑 주소 체계를 바꿔나가면서 더 복잡한 숫자를 쓰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제 운영 회사나 이런 게 없지만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결국 그런 거죠. 채굴자, 사용자, 그다음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의 비트코인의 어떤 개선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투표를 해요. 커뮤니티 투표를 해서 중과반 90%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동의하면서 블록을 해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담아서 처리시키죠. 그러면은 노드들이 받아들이면서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번 있었어요. 2017년에 세그위트라는 것으로 주소체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리고 23년에 탭루트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어나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줬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나온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거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사실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연구한 지 꽤 됐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가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지갑 주소들이 뚫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도 얘기했던 얘기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지금 양자 내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BIP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계속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그 코드를 깃허브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걱정 없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니까 네. 편리한 돈이니까 이게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한 개 모으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좀 싸졌으니까 한 개 모으기가 예전보다 좀 편해진 건데,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아예 없는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좀 개수를 뭐 소수점 이제 모아가지고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개수를 정해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내가 이걸로 얼마 수익 보고 나오겠다 보다는 얼마나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봐요. 그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고, 너무 막 노이즈가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든 뉴스든 네. 뭐 뭐든 보면은 항상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만 보이고, 사람은 또 어떤 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정했으면은 그 계획을 정했으면은 그거를 내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중간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정해놓고 그 개수를 모을 때까지 눈 딱 감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또 모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투자 방법이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성공 투자 방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AI가 모든 사람들을 헤지펀드 매니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투자하고 이러지 않아요. AI랑 하루 종일 상담을 합니다.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막 배분을 막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투자를 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그 AI랑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고, 거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를 다 개인들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를 쳐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두가 전문가인데. 지금도 알고리즘 매매가 뭐 전체 시장의 몇 % 이상 차지한다면서,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내가 매뉴얼로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가장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어쨌든 호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는 하셨지만 뭐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이제 추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주가로 생각하면은 추세선도 있고 뭐 이동평균선도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 사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같이 막 하루 만에 뭐 40% 오르고 이러기에는 너무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이동평균선만 뚫으면 그때부터 사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한가요? 이거는? 그런 접근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과연 그때 되면 돈이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지금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살 여력이 있어서 뭐 아니면 다른 데다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정리하고 비트코인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왜 어렵냐면, 항상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암울하게 볼 때는 희한하게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만큼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가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다. 나도 그 대중의 하나다. 네.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항상 나도 포함되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뭐 어떤 특출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선순환하자. 내가 중요한 거는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늘 말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비트코인은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토아주의라고 하는데 당장 이번 주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과연? 평일은 그냥 죽은 좀비처럼 살다가 주말만 되면 살아났다가 또 월요일 되면 죽은 좀비처럼 살고 이렇게 반복하죠. 주말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데 스토아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뭐 세네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에 따르면 현재를 살아요. 지금 당장 산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게 행복으로 귀결되어 돌아오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 수익도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가즈아 외치지 말고 내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사놨으면 그리고 사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으면 이거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현재에서 빨리 치워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면 직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가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하고 좀 뭔가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투자 수익도 나한테 쫓아온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나고 나서 적절한 타이밍에 살까요, 팔까요라는 게 항상 모든 어떤 뭐 투자자들의 그런 알고리즘이죠.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가지만 막상 그게 되면은 쉽지 않으니 그냥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하루하루 이제 할 일 체크하듯이 네. 계속 이렇게 한다. 뭐 답답하면 뭐 하루에 뭐 3만 원씩만 사든지 뭐 5만 원씩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어야 된다. 일단 공부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영상들 보시는 분들 뭐 한 30, 40대들도 좀 보통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80대에 부자 되는 건 좀 그러니까 한 20년 뒤쯤에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좀 보세요? 20년 뒤요? 한 20년 뒤쯤이면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지 다들 이러고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국경도 없어지고 사실상 뭐 무정부주의가 되려나요? 아니요. 뭐 그런 저는 일론 머스크처럼 네. 굉장히 낙관적이고 프로 휴먼이에요. 인류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거고 번영해 나갈 거다. 네. 중간에 부침은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주의라서 저는 둠스데이를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물론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에 솔루션으로 세상에 등장한 거라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 마치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인류의 번영과 함께하는 기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번영, 어떤 식으로 번영을 할지는 좀 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 타락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그 돈이 점점 정화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인식이 확산된다라고 보면은 디스토피아적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낙관적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퍼져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당연히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또 많은 부자들이 태어날 거고 그 부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후세에 물려주던 쓰고 죽던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인류도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많이 모아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80억 명이 아직 그 비트코인을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요는 많을 수 있다. 뭐 저도 여기는 이제 동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들 하시는데 막상 이게 가격이 막 주식처럼 맨날 보이니까 사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가격을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다. 그렇지만 조만간 뭐 비트 채굴 업체들을 뭐 이렇게 인수를 하든 뭘 하든 미국발 트럼프 정부 내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긴 하다. 이 정도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홀드하라고 또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본질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이유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뭐 한 개가 부담스러우면 뭐 0.1개나 뭐 0.05개 정도라도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혹시나 이게 또 잘 되면 또 억울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